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 운전직 전국의 운전직 수험생 여러분들 드디어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봉투 모의고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봉투 모의고사로 여러분 시험 가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빈틈을 좀 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1번. 자, 다음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은 뭐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칙, 규범, 규칙,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공식적이고 정치적, 관습적 요소도 포함한다. 이런 거 중요해요. 관습적 요소도 포함한다. 참여국들의 자발적인 결합에 기초한 협력적 제도이다. 국제기구, 이게 제일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국제기구보다는 넓으며 국제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제 레짐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제 체계, 국제 레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되셨고요. 자, 요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포인트,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시기의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주어진 조건들을 잘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각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중 하나래요. 근데 T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T+T나 T+2년에 정부 형태가 변경이 되는데 딱 한 번 변경이 됐대요. 두 번 변경되지 않고 한 번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국의 T시기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는 국민의 직접 행정부를 수반 선출한 선거와 동시에 진행이 된대요. 그러니까 의원을 뽑는 선거하고 대통령을 뽑는 선거하고 두 번이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T시기는 무조건 뭡니까, 여러분? T시기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정부 형태가 한 번 변경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변경되고 또 변경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딱 한 번 변경된 거니까 요때 변경될 수도 있고 T 시기가 끝나고 변경될 수도 있고 T 플러스 시기가 플러스 1이 끝나고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T 플러스 2는 무조건 의원 내각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시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형적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강요 겸직이 안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이 B당이라면 T시기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이 B예요. 그러면 B당은 행정부 수반이 여러분 여기서 좀 함정이 있죠. 여러분 지금 기억은 T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T시기의 행정부, 여러분 T는 뭡니까?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전형적인 데에서는 법률안 제출권이 여러분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법률안 제출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이 동일하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동일하다면 그 얘기는 니은은 여러분 디귿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을 얘기하는 거죠. 즉 이건 여당을 의미하는 거죠. 여당. 자, 그러면 여러분 소속 정당이 동일하다면, 이 두 개가 동일하다면, T 플러스 1기에서, 그러면 니은 디귿이 동일하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디귿은 무조건 B당이죠, 여러분. 디귿은 무조건 B당입니다. 왜? 의원내각제니까 여기가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무조건 B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도 B당이라는 얘기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B당이라면, T 플러스 1시기의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갖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B당 볼게요. T 플러스 1기 시기의 B당은 여러분 첫 번째 정당이 아니잖아요. 다수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당이 아닙니다.
다수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행정부 수반이 되었다는 사실은 역으로 추론하면 T+1기는 무슨 정부 형태라는 거예요? 대통령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나요? 그렇죠. 예. 의원내각제에서는 상징적 존재가 따로 있지만 자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대통령제에서는 갖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맞는 말, 3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기업과 내연기금 모두 동일하다면 그럼 다 B당이겠네요. 자, T시기와 달리 T+1 시기에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대립 시 잦은 불신임 결의로 국정 운영이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T시기는 대통령제고 여기서의 여당은 T당이에요. 그쵸? 아니, T당이 아니라 B당입니다. B당. 그쵸? 58이니까 B당. 근데 자 T시기와 달리 T+1 시기에는 여러분 대통령제 국가에서 자 불신임 결의로 국정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불신임 결의도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정부 형태를 추론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표는 나는 국제정치를 바라는 두 가지 관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는 뭐예요? 행위자들과의 관계가 경쟁적이고 국제체제의 변화 가능성이 제한적이랍니다. 이거는 현실주의, 이거는 이상주의 또는 자유주의가 되겠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가는 현실주의, 나는 자유주의. 맞아요. 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는, 현실주의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힘의 불균형을 강조하죠. 그것이 국제기구에서 발언권의 차이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 상임이사국에 대해서 이사국의 거부권 인정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2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나는 국가를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국가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은 가현실주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상주의는 국제기구나 국제법의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아니죠. 죄송합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상주의는 법률적 도덕적 수단을 통해 인류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좀 샤방샤방하고 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상주의, 좀 삐딱하고 의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현실주의가 되겠습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근대 시민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직접 민주정치가 실현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시민혁명 이후에도 역시나 간접 민주주의가 성행이 됐고 직접 민주정치는 지금 현재 실현됐다고 볼 수 없죠. 직접 민주정치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는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있지만 직접 민주정치가 실현됐다라고 근대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2번,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주권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원리가 확립되도록 했다. 정답은 2번이네요. 근대에서, 자, 근대 민주주의를 그래서 우리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이념은 근대에서 자리 잡은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 같은 원칙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인간다운 삶을 강조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복지 같은 것들을 확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적극적인 국가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이죠. 현대. 근대가 아니라 현대. 지금 근대를 잡아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미국에서는 의원내각제를 바탕으로 민주공화정이 수립됐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미국은 대통령제죠. 그쵸? 자, 그래서 4번에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제적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의결하다. 틀렸죠? 자,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국회는 국가기관 구성과 관련한 선포재판소장 임명권, 중선관위원장 선출권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틀린 것은, 자, 국회가 임명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선관위를, 중선관위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 중선관위 위원장도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자, 중선관위 위원장도 선출하진 않죠. 중선관위 위원장은, 중선관위 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333 조직이니까 333 이렇게 모여서 호선으로 뽑아요. 중선관위원장은 호선 선출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좋은 사람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자,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제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편성권 자체는 대통령 행정부가 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함부로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수정사항을 가하면 안 됩니다. 동의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정기적인 국정감사, 뒤에 거를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발생하는 국정조사 이렇게 나누죠. 이에 어떠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사회 조직의 역기능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부하직원이 많이 뽑는 거지? 예, 이렇게 빨간색 테이프. 자, 이런 건 뭡니까? 관료제의 폐해입니다. 관료제의 피해인데, 자, 첫 번째 사례 1의 관료제의 피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승진을 한다라는 원리는 바로 피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두 번째,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불필요하더라도 부하 직원의 수를 늘리는 것을 우리가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굳이 여기 나와있잖아. 빨간색 테이프, 레드 테이프 형사. 지나친 형식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쵸?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잘 따라오시고. 자, 힘내서 또 가겠습니다. 7번 갈게요. 다음에 나타난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얼굴 모양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선 거울을 보고 그에 반사된 영상을 통해 확인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도, 여러분 자아 나왔어요. 자, 다른 사람과 거울을 삼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사회화를 자아가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은 바로 상상론밖에 없습니다. 자아를 강조하는 것은 상상론밖에 없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사회화는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의 발달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 맞아요.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규범은 기득권층에 의해 구별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회에 대한 갈등론에 대한 시각이고요. 갈등론의 시각이고, 사회화의 내용과 방법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구성원들이 합의한 것이다. 합의를 강조하는 거 기능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교육제도는 지배층의 문화를 전수함으로써 기준은 이것이 재생산, 이것도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화를 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연령대별 인구 비중에 대한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것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저출산 고령화. 그래서 지금,
자, 유소년 인구는 급속하게 줄고 있고, 그 다음에 노령 인구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기업체별로 보육시설, 사람들이 애를 못 낳는 이유는 사실은 보육에 대한 어려움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고령자, 위에 거를 위해서 고령자 취업 발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전산후 휴가를 제도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다양한 생활보호 대책. 근데 생활보호 대책은 소득에 따른,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 대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 인구랑은 직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저소득 가정에 대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랑은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다음 자료는 각국의 세대 간 계층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그리고 가나 다는 각각 상중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요게 이제 제일 주어진 중요한 단서예요. 자,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C는 피라미드형 구조래요. 그러면 C는 요거잖아요. 그러면 진한 글씨. 그러면 피라미드 계층 구조에서는 자, 하층이 가장 많죠. 그럼 이게 하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잠깐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여러분. 여기 자, 그러면 가는 하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러분 가가 하, 상, 중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상, 다는 중 이렇게 되는 거죠. 하상중, 하상중, 그쵸? 자, 됐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1번. 자, 세대 간 계층 구성의 유형은 B에서 C로 이동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B에서 C로 이동하였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자, 그러면 BA가, 자, 여러분.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볼게요. 자, 먼저 1번. 계층 간의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계층 간의 유형, 이것도 하, 상, 중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자, 그럼 계층 간 구성 유형은 지금 자, 여러분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제 상층이 자, 일단 여러분 부모 계층은 뭐였어요? 부모 계층을 다 보면은 자, 부모 계층이 지금 부모 계층의 하층이었던 사람들이 총 얼마입니까? 54, 60이죠. 60. 그 다음에 10. 이거는 30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부모 계층은 10, 하층이 60, 상층이 10, 중층이 3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부모 세대는 정확하게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그쵸? 그러면 이제 자녀 세대 볼게요. 자녀 세대. 자, 자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층이, 여러분 이게 자녀 비율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자녀 세대의 상층은 12, 그 다음에 하층은 22, 27, 33. 그러면 중층은 33. 그렇죠? 그 다음에 중층은 33.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하층 볼까요? 하층. 하층은 여러분 자, 중층이 33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저 중층을 잘못 넣었네요. 그쵸? 자, 자녀의 중층은 32. 이걸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32, 그 다음에 2, 21. 그럼 얼마예요?
자, 22, 21이니까, 그쵸? 그러면 23. 그 다음에 32. 그러면, 자, 55. 이렇게 되겠네요. 55. 자, 그 다음에 하층은요, 22, 27, 33. 이거 하층이 33이네요. 자, 그러면,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합쳐서 이렇게 1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였지만 지금 자녀 세대는 어디가 제일 많아요? 중층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된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게 피라미드였으니까. 그 다음에, 자, 아까 뭘로 변한대요? C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B에서 C로 변했다라고 했는데, 거꾸로죠, 여러분. 거꾸로죠. 자, C에서, 세대 간 계층유형은 C에서 B로 변한 거죠. C에서 B. B가 다이아몬드니까. 중층이 가장 많은 거. B가 다이아몬드니까. 자, C에서 B라고 바꿔주셔야 되죠. 1번. C에서 B로 변화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간 상승 이동보다, 그쵸? 그 다음에 하강 이동이 더 많았다. 더 많이 나타났다. 라고 했는데, 자, 상승 이동 볼까요? 일단, 하층에서 상승 이동 얼마입니까? 요거 다 상승 이동이잖아요. 상층은 상승 이동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중층은 상승 이동이 상층으로 가는 거니까 요거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35. 그 다음에 41 정도 되네요. 41. 자, 하강 이동은, 자, 세대 간 상승 이동보다 하강 이동이 많았다. 라고 했는데, 자, 상승 이동을 볼게요. 자, 잠깐만. 자, 하층이었던 사람이 상층이나 중층 된 게 38%. 그 다음에 중층이었던 사람이 상층 된 게 3%가 상승 이동이에요.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세대 간 하강 이동 볼게요. 자, 그러면 상승 이동은 41이었어요. 그러면 하층은 없었을 거고. 상층이 중층이나 하층 된 게 7. 그 다음에 중층이 하층 된 게 6. 이게 13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상승 이동이 훨씬 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세대 대물림 한 거죠. 하층이 하층되고, 상층이 상층되고, 중층이 중층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 상승 이동 41, 하강 이동이 13이니까 이거 거꾸로 내야 돼요. 틀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다이아몬드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하층일 때 세대 간 계층 고착화가 가장 심하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부모가 하층인 건 전체 60%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하층에서, 자, 상층이나 중층으로 이동한 게 38이었잖아요, 요거. 자, 그쵸? 그 다음에, 세대 간 대물림. 세대 간 대물림을 이거 보면 돼요. 하층이 하층한 거 22. 상층이 상층한 거 3%. 중층이 중층된 거 21%. 그러니까 21%. 자, 21%가 대물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층일 때 고착화가 가장 심하다. 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중층은 전체 60%에서 38 정도가 상승 이동을 한 거고요. 죄송합니다. 계급 대물림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60% 중에서 22%가 대물림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 30%에서 1%가 대물림을 한 겁니다. 그럼 수는 어디가 더 커요? 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자, 하류층일 때가 아니라 중층일 때 세대 간 계층 고착화, 세대 간 대물림이 가장 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10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이제 지금 일단 시장 균형은 나왔고, 시장이 균형인 상태에서 최저 가격제를 실시하느냐,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를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로.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가격을 파악하는 일이에요. 가격을. 자, 그러면 자, 판매 수입이 4,500원이고 시장 거래량이 15개니까 자, 정책 시행 이전의 가격은 시장 가격은 300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책을 실시했더니 얼마가 된 거예요? 4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800 나누기 12를 하면 되는 거니까 2,000 나누기 10 하면 이건 2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시장 가격보다 더 많게 더 높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최저 가격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더 낮게 책정했으니까 최고 가격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가격에 맞춰서 좀 공간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여기다 좀 쓸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가격에 맞춰서 일단 가격이 0원일 때, 가격이 100원일 때, 그 다음에 가격이 200, 800까지만 좀 쓸게요. 200, 300, 400, 500, 600, 700, 800까지만 좀 쓰면 자, 그 각각의 이때 각각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한번 나눠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세 가지가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가격이 300원이었을 때는 자, 여러분 시장 거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잖아요. 그쵸? 일치하는 거니까 수요량도 15개, 공급량도 15개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가격이 200원일 때 이 10개는 자, 어디서 거래가 되느냐라고 보면 자, 여러분 최고 가격제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곡 뭐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 만나는 공급곡선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자, 요 200일 때는 공급량이 10개고 이 공급량이 시장 거래량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0원일 때는 요 정책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뭐가 먼저 결정이 돼요? 자, 수요 곡선을 먼저 만나서 수요량이 곧 이제 거래량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예요? 12죠. 12. 예, 12가 되는 겁니다. 12.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또 자, 가격이 100원씩 변할 때마다 공급량은 5개씩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은 증가할 거니까 공급량은 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20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00원일 때 25, 600원일 때 30, 이게 35, 40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가격이 오를 때 100원씩 오를 때 수요량은 3씩 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씩. 그쵸? 15에서 12로 줄었으니까. 그러면 500원일 때는 수요량이 어떻게 될까요? 9, 6, 3, 0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 늘을 테니까 18, 그 다음에 21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쵸? 21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0일 때 24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또 5씩 줄여주면 5, 그쵸? 5,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 가격 1번 문제 보도록 해서 가격이 100원일 때 가격이 100원이라는 건 요 상태예요. 요 상태에 수요량은 20개이다. 아니죠. 23개씩 변하니까 21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 가를 시행할 때, 최저가격제를 시행할 때, 자, 소비자 잉여는 2,400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소비자 잉여는 2,400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소비자 잉여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자, 이게 0에서 출발해 8이었을 때, 자, 0에서 출발했다는 전제하에 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0과 사이에서 결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수요 곡선이 0일 때가 800이잖아요. 근데 이제 400원일 때를 찾는 거니까 중간에 4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 최저 가격제를 실시했을 때 자, 요만큼을 알 수가 있는 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요만큼을 소비자 잉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가격이 얼마니까 800원에서 400원 빼면
400원이 되겠죠. 400. 여기가 400이 되는 거예요, 여기. 400. 그 다음에 거래량이 몇 개가 돼요? 자, 거래량이 아까 400일 때 12가 되잖아요. 12. 그렇죠. 거래량 12. 예. 그 다음에 잉여니까, 나누기 2 해줘야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2400 되겠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예. 아, 문제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시장 가격은 300원이다. 라고 했는데, 예. 여러분, 나를 했을 때, 나를 했을 때, 여러분, 시장 가격은 200원이죠. 그래서 200원. 나머지는 쉬워요. 나를 시행할 경우 6개의 추가 이윤이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6개 추가 수요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추가 수요는 몇 개 발생합니까? 6개가 아니라 8개가 발생하는 거죠. 8개. 그런데 이 문제는, 자, 요걸 도출해낼 수 있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요걸 도출해낼 수 있느냐. 자, 그 다음에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과 주식에 대한 주식을 비교한 내용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은요, 믿을만한 정부나 지자체, 국공채가 주를 이루고요. 주식은 주식회사, 특히 유통회사에서, 주식 유통시장에서 발행을 하는 거죠. 맞는 말. 그 다음에 2번. 자, 자본 조달 형태. 채권은 남의 돈을 빌린 거고 주식은 투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주식은 자기 자본이 되는 거고 채권은 타인 자본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주달 원금의 상환 의무. 채권은 당연히 만기가 되면 돈을 돌려줘야 되지만 그 다음에 주식은 상환 의무가 없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의 정도. 채권은 주식에 비해 낮죠. 주식이 제일 높죠. 그리고 주식은 채권에 비해 높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4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제와 B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A제도 여러분 가격이 요만큼 변했는데 A제는 요만큼, B제는 이만큼 변했어요. 그러면 뭐 둘 다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림으로만 보면. 근데 B제가 훨씬 더 탄력적이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제보다는 B제가 더 사치품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대체제가 더 많은 거는 사실 B가 더 많겠죠. 더 탄력적이니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B제의 총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 가격이 상승하면 자, 그 다음에 이 Q는 어떻게 움직여요? 탄력적일 때 탄력적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판매 수입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이 가격의 방향과 판매 수입의 화살표 방향이 항상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하게 반응하니까 거꾸로 가격이 떨어지면 판매 수입 어떻게 되니까 확 오를 거니까 판매 수입도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3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와 같이 노동의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하는, 그러니까 원래, 자, 노동의 공급 곡선은 여러분 쭉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쭉 가야 되잖아. 근데 가지 않고 갑자기 어느 선에서 딱 꺾어졌어. 이거는 그 상품이 노동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노동공급자들은 임금뿐만 아니라 여가도 고려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임금이 차면은 다시 노동의 양을 줄이는, 임금이 계속 오르면 같이 노동의 양을 올리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제 제가 뭐 유재석 같은 MC들은 처음에는 많은 프로그램에 나오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프로그램 수를 줄이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라고 했죠. 이거는 노동이라고 하는 상품이 여가에 대한 고려를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GDP 증가율에 대한 다음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자, 2020년에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2020년은 일단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준 연도래요. 기준 연도면 자, 명목 GDP나 여러분 실질 GDP가 같았겠죠. 같다.
기준 연도의 명목 GDP와 실 GDP는 같다. 그 다음에 2021년에 물가 수준이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명목 GDP 증가율에서 실질 GDP 증가율을 빼주면 물가 상승률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자, 그럼 얼마예요? 2. 자, 2,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에보다 2021년에 2% 상승했고요. 물가가. 2021년에 거기서 또 4% 상승했고 2024년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2022년에 물가 수준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2022년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과 2020년의 명목 GDP 증가액은 같다라고 했는데, 자, 아니죠, 여러분. 2021년에 5% 증가한 것에서 또 거기에서 5% 증가한 거니까 증가액은 훨씬 더 크죠. 이것도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GDP 디플레이터는 2020년보다, 자, 2022년보다 2023년이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22년에, 자, GDP 디플레이터는, GDP 디플레이터는 여러분, 명목 GDP분의 실질 GDP 곱하기 100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 지금 2023년도에는 다른 연도와는 다르게 명목 GDP보다 실질 GDP가 더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자, 뭐가 더 떨어졌을 것이다? GDP는 더 떨어졌을 것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분의 명지로 구하는데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데 어쨌든 주어진 자료에서 명목 GDP 증가율은 2% 증가율이 있지만 2% 증가율이 있지만 실질 GDP 증가율이 4%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분자의 증가보다 분모의 증가가 훨씬 컸을 때는 GDP 디플레이터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4번. 자, 그 다음에 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A국의 실업률은 매번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실질 GDP 증가율인데, 자, 여러분 주어진 자료를 보고 좀 이거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실질 GDP 증가율이 나왔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경제 성장률. 자, 경제 성장률이 지금 A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플러스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매번 낮아지고 있다라고 추론은 예상은 할 수가 있죠. 정확하겠지는 않더라도. 근데 이렇게 실업률이 매번 높아지고 있다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X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인구수의 증가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C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C국. 자, 이거는 주어진 자료만 보고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2023년 세 국가, 왜냐면 인구 자료가 나왔어야죠. 자, 2024년 세 국가 중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국가는 C국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국민소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경제 성장 속도, 경제 성장을 알 수 있는 거라서 경제 성장 속도는 알 수 있는데, 자, 그거는 바로 4번 C국은 지금 보세요. 6% 성장에 5.5% 성장에 6.1% 성장이니까 C국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B국은 한번 꺾이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로. 근데 C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 C국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C국이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르다로 가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은 원래는 인정하지 않지만 상속이나 손해배상일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단, 그것도 살아서 태어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 중인 A는 운전자 B에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A가 청구할 수 있는
A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정신적 피해는 당연히 포함이 되죠. 위자료는 당연히 포함되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민법상 출생 시기는 완전 노출설의 입장입니다. 민법상 태아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권리 능력을 인정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4번도 맞는 말.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연합 산하의 기구인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총회고요. 나는 안보리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회는 경제적 조치나 군사적 사용 등에 대한 분쟁 등에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거는 안보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리를 실질적 최고기관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회는 이상주의를 따르고 이상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고, 안보리가 현실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상임이사국 미영프로 중 5개의 상임이사국에게 자 거부권을 인정한다는 경우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총회에서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한다. 맞아요. 5개의 상임이사국은 미용프로 중으로 정해져 있지만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은 2년마다 한 번씩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안보리에서 이사국 중 한국과 이사국이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요? 상임이사국이라고 해야 되죠. 왜냐하면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시장의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A국의 인구는 1번부터 볼게요. 자, B국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15세 이상의 인구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나머지 인구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A국은 B국보다 실업률이 더 높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A국의 노동가능 인구는 4,000명이죠. 4만 명입니다. 4만 명. 그 중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얼마입니까? 32,000명이겠네요. 32,000명. 자,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당연히 8,000명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고용률이 60%예요. 그러면 취업자 수는 몇 명입니까? 취업자 수는? 자, 취업자 수는, 우리가, 취업자 수는 2,400명이죠. 2,400, 60%니까. 예, 24,000명이죠. 죄송합니다. 24,000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업자는 8,000명이라는 얘기네요. 저 실업자는 8,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업률은 이거분의 이거 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여러분 실업률은 얼마가 나와요? 실업률은 이게 4, 8에 30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업률은 25%가 될까요? A국은 25%. 그쵸? 그 다음에 B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B국. 아이고야. B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B국. 자, 얘네는 25%였어요. 자, B국은 어떻게 될까 보겠습니다. 총 6만 명인데 그 중에 경제활동 참가자가 3만 명이에요. 50%니까. 그 다음에 6만 명의 45%가 취업자라고 합니다. 취업자. 그러면 6만 명의 45%면 여러분 2만 7천 명이에요. 그러면 실업자 수 몇 명이니까? 실업자는 3천 명이네요. 자, 그러면 몇 %입니까? 요거 분의 요거 해야 되는 거니까 10%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A국이 B국보다 실업률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9번, 18번 정답 2번,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변천 과정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산다사,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외우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죠? 다산다사, 감사.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감으로 여기서 감산소사. 그쵸? 그 다음에 소산소사. 요 순서대로죠. 다산다사, 다산감사, 감산소사, 소산소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산다사는 근대화 이전에, 즉 산업혁명 이전에
모두 높은 걸 얘기하는 거고, 감산소사는 자 인구 증가가 완화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는, 그리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와 같은 가족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이고요. 소선소사는 고도 산업화 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장의 좌석 수는 700개입니다. 그렇죠? 700개예요. 자, 그리고 사전조사 결과 관람료에 따른 예상 관객수는 이렇게 같대요. A극장 관람료 균형감과 1위 총수입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일단 A극장의 좌석수는 700개에 한정되므로 일단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예상 수요죠. 예상 공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균형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여기서 만들어지죠. 이때의 가격은 12,000원이고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네요. 12,000원. 그 다음에 12,000원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일 극장의 총 수입은 자 어떻게 합니까? 700 곱하기 12,000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나옵니다. 84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2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